자, 유동성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장세라는 얘기입니다. 주가 강세하고 경기 침체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 결국은 저는 주요국들이 지금 금리 전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첫째는 이제 미국이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다른 나라들은 자금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금리를 올리고 하반기에 조단위 이런 기업들 다수가 공모를 대기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유동성을 흡수해 갈 수 있는 요인이다. 지금 시장 네. 강세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네. 가운데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 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중국의 금융에 대한 불안감들 또 한국도 뭐 부동산 PF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이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사실 이제 하반기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일단 하는데요. 일단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원래는 제가 굉장히 시장을 낙관적으로 계속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8.15 지난번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일단은 작년 제가 10월 21일입니다. 기억이 나는데 10월 21일에 딱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월 21일부터는 주식을 계속 사자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는 2023년을 상저하고로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그거 아니다. 2023년 상반기 주식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래서 주식을 사자 계속 말씀드리면서 심지어는 다른 방송 나가서는 금년 초에는 주식 비중 100%, 현금 0%로 갖고 가자.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21일 날 바닥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그 후로 실리콘밸리에는 사태 터졌을 때 딱 네. 이틀만 좀 봅시다. 그때 빼고는 지금까지는 계속 조정시 매수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시장을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들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작년부터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됐다. 그래서 근데 유동성이 회수가 안 된 채로 통화긴축이 끝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요. 제가 이제 M1이거든요. M1, 미국 M1.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유동성이 지금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별로 회수가 못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유동성이 회수가 안 된 상태인데 작년 주식시장은 하락한 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연준의 유동성 축소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준의 유동성 축소 때문에 주식이 폭락을 했으니까 연준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만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연준의 움직임만 계속 바닥 찾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준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 10월 21일이라고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 10월 21일에 유동성이 넘쳐서 인플레가 심하지만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라고 연준이 사실상 고백을 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를 보고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자, 이거거든요. 이 기사는 이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건데요. 이 기자는 아시겠지만 본인의 뇌피셜을 쓴 게 아니고 연준하고 교감을 해서 쓴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는 저는 연준의 속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연준이 유동성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상의 고백을 여기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연준이 결국은 더 이상 통화긴축을 유지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채로 통화긴축이 끝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0월 21일 이때가 이제 하방 요인은 해결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바닥이 나왔으니까 주식을 사자는 말씀을 드렸고 주식을 살 거면 그때는 제가 성장주를 사고 주식이 아닌 자산을 살 거면 비트코인을 사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1일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 때가 정말로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 다른 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경기 침체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자, 유동성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장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장세에 의한 주식시장의 강세를 작년 연말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주가 강세하고 경기 침체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미국이
심각한 그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 둘째, 설사 경기 침체가 와도 주가는 오른다. 왜냐하면 금융장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때도 코로나 때도 경기는 엉망이었지만 주가는 올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금융장세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장세는 경기와 관계없이 주가는 오르는데 지금은 금융장세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내내, 상반기 내내 이 경기 침체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썼고요. 오로지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은 하나입니다. 유동성이 빠질 만한 요인이 있나 없나. 그것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특별히 유동성이 빠질 만한 그런 어떤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조정식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보면 유동성이 좀 빠질 만한 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는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이 빠질 만한 그 요소, 네. 어떤 트리거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상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6월 들어서 캐나다하고 호주가 금리를 올렸고요. 그러자 곧바로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이 금리를 올렸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0.5%나 뒤늦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나라들이 왜 금리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주식 증권회사 전문가분이 경제방송에 나오셔갖고, 아니, 호주는 인플레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왜 금리를 올렸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번 생각을 하면, 자,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문제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한때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그 미국 재무부가 이제 신규 국채를 발행하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국채로 빨려 들어가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자금하고 채권시장 자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폭등한다 이러면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한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빠져서 국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의 신규 국채 발행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조금 상황이 바뀐 게 뭐냐면 유럽 국가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들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기 전 기준금리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캐나다가 4.5%, 호주가 3.85%, 영국이 4.5%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국채로는 빠져나가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그 미국의 국채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미국하고 금리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 뭐 0.25도 아니고 갑자기 0.5를 올린 이유가 미국하고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이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데 자기네 자금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도 7월에 이제 금리를 또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의원들이 다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금리 인상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은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연준이 지금까지는 보면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만 금리를 올린 후에 곧바로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까지만 계속 금리를 올린 후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시면요. 4월까지는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반대로 기준금리가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과거 사례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럼 미국은 또 왜 금리를 인상하느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강한 고용입니다. 노동시장이 과열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우려된다. 사실 이게 이유인데요. 저는 이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달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나온 수치를 보니까 비농업 일자리가 20만 9천 개신가 했는데
전월에는 30만 6천 개거든요. 그럼 네. 일자리 증가폭도 크게 둔화되었고 준화되는. 컨센서스도 24만 개였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둔화됐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보니까 주정부가 창출한 공공 일자리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민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로 고용 붐을 주도해가던 그런 레저, 접객 분야에서 일자리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시장의 힘이 사실상 약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부채 한도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행하는 미국의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노동시장 그냥 핑계라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른 나라들도 또 금리를 올리니까 자기네도 금리를 메리트를 줘야지 그것들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7월에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로 보시면요. 자, 어디 트위터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벌써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를 벌써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물량을 1조 달러면 우리나라로 얼마죠? 1,300조 원인가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속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대한 물량을 소화해내가려면 그 금리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줘야 되는 예. 사람이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는 주요국들이 지금 금리 전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면 항상 곤란을 겪는 나라들은 이들 선진국들이 아니라 신흥국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70년대에 빠르게 성장하던 그 남미의 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니까 국가 부도를 맞았고요. 1990년대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뭐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다 힘들어져서 우리는 IMF 받고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금리 전쟁이 지금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시장은 좋을 수 있는데, 네, 예. 신흥국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신흥국이라는 건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반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반은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시장이 좀 근데 이제 우리는 네. 제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재까지를 정리해 보면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그 자금이 미국으로 탈출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자체적인 또 금리 네, 인상 네. 요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열악한 경제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네. 신흥국들 가운데서 위기설이 이제 계속 터질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금리를 그렇죠. 올리니까. 그리고 돈은 어차피 사실 투자자들이 돈 많이 주면 옮기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흥국들이라고 하는 게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게 이자 많이 줄게 사실 이런 것들인데 선진국에서 이자 많이 줘버리면 굳이 리스크를 걸고서 신흥국에 커다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사실 그럼 그 신흥국 대상에는 중국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자금 유출이 네. 중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조금씩 자금 유출이 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인도 쪽은 오히려 돈을 좀 빨아들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최근에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좀 나은 게 뭐냐면 일단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상당히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사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국도 저는 그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신흥국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질 때 중국도 사실 요새 중국의 부동산으로 인한 중국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이 경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좀 세게 어떤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은 당분간 안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펀드 이렇게 노후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그 뭐 이게 로봇이 알아서 막 투자해주는 그런 거. AI. 예. 보니까 중국에다 왕창 투자를 해서 이 로봇이. 아, 그래갖고 이 로봇은 아무것도 모르는 로봇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게 저 그거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가 심해서 보니까 중국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왕창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하여간 중국은 뭐 지금 많이 떨어져서 메리트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긴 하는데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국은 일단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또 제가 이게 유동성 하나 아까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하나 빠질 게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고요. 이게 네. 금리 전쟁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하반기 공모주 청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단위들이 자 이게 보면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갖고 온 건데요. 조 단위 공모주들이 지금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SK 에코플랜트 뭐 10조 원, LG CNS 3조에서 6조, 서울보증보험 2조에서 3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조에서 5조, 뭐 넥스트릴 5조, 그 외에도 뭐 파드도 1조,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조 단위 공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LG 엔솔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죠. 예. 그래서 그 작년 초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 공모주들이 유동성을 흡수해 가서 주가지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이제 미국이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다른 나라들은 자금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것이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을 좀 부추길 수 있고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이제 하반기에 조 단위 이런 기업들 다수가 공모를 대기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유동성을 흡수해 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조심할 요인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신흥국이라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선진국이라 하기도 네.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흥국이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 빠질 것인가? 저는 이제 한국 자체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가 있다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이 7월에 기준금리를 이제 그 동결할 거라고 합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만장일치로 다 동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뭐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고 뭐 금리가 올리기 어렵고 그래서 그 자영업자, 뭐 취약계층의 금리를 부담을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그리고 뭐 최근에 새마을금고, 뭐 연체율 상승, 뱅크런, 부동산 PF, 뭐 불안, 가계부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동일합니다. 저도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저는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네. 올려야 하는데 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구독자분들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단기 외채 비율이 38%밖에 안 된다.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일본은 굉장히 높고 우리는 적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사실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보면요. 2021년 말에 GDP 대비 106%입니다. 다른 나라 가계부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78%, 일본이 69%, 독일이 57%.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통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에는 그 개인 사업자 대출하고 임대 보증금 채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치킨집을 누군가 연다 그러면 그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이러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걸 기업 대출로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자영업자 대출도 근데 그건 사실상 가계 대출로 봐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개인이 받은 그렇죠. 대출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 그 빌려가지고 꼭 뭐 그건 거기다만 쓰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뭐 개인 사업자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그 저기 임대 보증금 채무도 금융기관이 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 그 부채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합치면 무려 153%라고 합니다. 아까 106%도 높다 그랬는데 153%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압도적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 한번 터지면 이제 우리나라 그 뭐 경제는 풍비박산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걸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